네, 모의고사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과목 직업상담학입니다. 1번 유흥이 제안한 제4단계 치료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돼가지고 고백, 교육, 명료와 변형이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융하면은 우리가 융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융합을 하면은 비빔밥을 생각을 하십시오. 비빔밥 융합이죠. 예, 비빔밥. 그러면은 비빔밥에는 맨 위에 뭐가 들어가야 이 마무리가 좋을까요? 예, 고명이 올려져야 되겠죠. 고명. 예, 그래서 고명을 생각하십시오. 이 문제가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이 고명입니다. 그래서 고백과 명료화, 고명으로 연결되는 건 요겁니다. 나머지 살펴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고명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2번에 직업 상담의 과정 중 역할 사정에서 상호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상호 역할 관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필기 시험할 때도 이렇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상호 역할이니까 서로 형 할래, 동생 할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생질입니다. 동생질. 이게 이제 키워드거든요. 그러면은 동은 뭐냐면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 그리기. 생은 생애 계획 연속으로 전환시키기. 질은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질이고 역할의 위계적 구조 작성하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직업 상담 관계를 협의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직업 상담 관계를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1번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즉 관계 형성을 위해서 내담자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당하고요. 2번 내담자가 직업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보일 때는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 혼돈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내담자는 보통 자의로 오는 것보다 타의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업 상담 받는 데 대해서 저항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 다른 상담자한테 보내야 된다고 하면은 이 상담실은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이라든가 또는 상담자에게 어떤 적대감 정도는 이것을 수용해 주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 상담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는 내용이네요. 3번 볼까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업 상담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자꾸 이제 이걸 익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는 내용을. 상담자는 내담자가 직업 상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문제죠.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단계를 다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담 단계는 슈퍼는 결혼식 생각하면 되죠. 신랑 신부 이름이 뭐라고요? 문심자 양과 현태이라고 했습니다. 현태이. 그래서 그 순으로 하면 문심자니까 일단 기억 띠끝 미음이네요. 기억 띠끝 미음으로 나오는 건 3번이겠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공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3번으로 바로 정확한 그 답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 아닌 것은 직업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한번 볼까요? 1번 내담자에게 적합한 직업 결정. 딱 여기 우리가 나오죠. 상담사는 직업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죠. 예, 결정이나 선택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결정을 촉진해 준다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선택이나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직업 상담사의 그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뭐 나머지 내용은 이렇게 다 맞는 내용으로 익히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일련의 관계 있는 또는 관련 없는 사실들로부터 일관된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것도 논리적으로 파악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변별이 됩니다. 상담학에서는 이 변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내담자의 문제 유형을 변별 유형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행동주의에서도 강대변 해가지고 변별 학습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변별은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하려면 논리적으로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파악한다. 의미를 변별 진단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직업 상담을 위해 면담을 하는 중 즉시성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국면 전환이 필요한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즉시성을 발휘해야 될 때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1번 방향감이 없는 경우, 이럴 경우에 즉시성을 해야 되겠고,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3번 내담자가 독립성이 있는 경우, 이런 거는 보너스가 되겠네요. 내담자가 독립성이 있는데 왜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담의 목표도 뭡니까? 내담자의 의존성을 뭘로 바꾸는 겁니까? 독립성으로 바꿔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답이 되겠고요. 4번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사회적 거리감이 있는 경우, 이런 그 1, 2, 4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이 면담이 잘 진행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뭔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적시성을 발휘해서 국면을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8번 게스탈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이제 고른 것은 봅시다. 뭐 게스탈트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핵심적인 걸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경합하느냐와 각성을 중요시한다. Here and Now가 나오면은 게스탈트 이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성격은 생물학적 요구 및 충동에 의해 결정된다. 게스탈트는 이런 그 이론이 없습니다. D컷 인간은 신체, 정서, 사고, 감각, 지각 등 모든 부분이 서로 관련을 갖고 있는 전체로서, 맥락을 갖고 있는 전체로서 완성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전체로서 완성해 본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게스탈트 형태주의 이론에 아주 중요하죠. 게스탈트란 말은 쉽게 말하면 독일어로 형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한쪽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다 연결이 안 돼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뭘로 지각을 하기 쉽습니까? 사각형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 엄밀히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각형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지각은 모든 걸 동원해서 이걸 전체로서 완성된 형태로 보려는 이런 그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리얼의 인간의 행동은 외부의 환경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here and now,
그 다음에 전체로서 완성하려고 하는 이런 역량. 요 두 가지는 게스탈트의 아주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9번 지급 카드 분류로 살펴보기에 가장 적합한 개인의 특성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가치, 성격, 흥미, 사적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급카드 분류라든가, 그 다음에 생애 역할 사정, 동생길 이렇게 앞에 나왔죠. 이런 것 등은 상담 초기에 하는 그 사정 기법입니다. 사정은 조사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내담자를 알아본다는 보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 초기에 이렇게 사정이 있고 나중에 중기나 여기에 또 사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질이 다릅니다. 초기의 사정과 중기의 사정은요.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부 형성을 위해서 어떤 그 내담자에게 부담이 가는 그런 내용을 하게 되면은 그 이유가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사정이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냥 부담을 주지 않는 아주 가벼운 거라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담자의 가치가 뭐냐, 성격이냐, 적성이냐 이런 것은 부담이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지급카드 분류는 이렇게 지급카드를 한 90개 나눠놓고 이렇게 선택을 편안하게 해서 관계 행성을 하면서 내담자의 흥미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 정도로 만족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6개 생각하는 모자 기법에서 사용하는 모자 색깔이 아닌 것은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갈색은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색은 없습니다. 6개 생각하는 색깔 6가지 나눠놓고 그걸 한번 너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쓰보라. 이러한 기법인데 갈색은 없다는 것입니다. 11번에 상담사의 윤리적 태도와 행동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내담자와 상담 관계 외에도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우리가 이 상담에서 하나의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이중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사적은 상담과 이렇게 이중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고 2번 과거 상담사와 성적 관계가 있었던 내담자라도 상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근데 역시 이중 관계가 되니까 곤란하겠죠. 3번 내담자와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상담 종결 즉시 상담 기록을 폐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폐기하면 곤란한 게 왜냐하면 나중에 사후 지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수 지도라고 하죠. 그럴 경우에 자료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걸 폐기를 해서는 안 되고 비밀 보호를 위해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 두어야 되겠죠. 4번 비밀 보호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갈등 상황에서는 동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한계가 왔을 때 알고 혼자서 끙끙대는 것이 아니고 동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옳은 그 태도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에게 아예 내담자와 협의해가지고 넘겨줘야 되겠죠. 12번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실존주의 1번 봅시다. 실존주의 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치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키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여러 가지 그 뭐 아들러라든가 또는 프로이드라든가 다 이게 어떤 그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것이 바로 이 실존주의 상담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번 실존주의 상담은 대면적 관계를 중시한다. 3번 인간에게 자기 지각의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4번 자유와 책임의 양면성에 대한 지각을 중시한다. 이것은 실존주의 상담 이론과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개방적 질문의 형태의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개방적 반대는 뭡니까? 폐쇄적 질문이 되겠죠. 폐쇄적 질문은 뭡니까? yes와
no를 선택하는 문제죠. yes와 no를 선택하는 겁니다. 1번 시험이 끝나고서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이건 yes, no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2번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3번 당신은 학교를 좋아하지요? 이렇게 물으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둘 중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거는 개방적 질문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폐쇄적 질문 형태가 되겠죠. 4번 당신은 누이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런 것도 개방적 형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14번 일반적으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기법 중 내담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내면적 감정에 대해 반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면적 감정에 반영하는 것. 감정이 나오니까 이게 공감이 돼야 되겠죠. 감정이입이 아니고 이것도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느끼면서 내담자와 쉽게 말하면 같이 맞장구를 쳐주는 이런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15번 현실 치료적 집단 상담의 절차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숙련된 질문의 사용, 2번 유머의 사용, 3번 개인적인 성장 계획을 위한 자기 조력, 4번 조작 기법의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1, 2, 3번은 어떤 그 문제가 없는 내용들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조작 기법이라고 하면은 조작 기법 또는 실험 이렇게 나오면은요. 실험 이거는 행동주의 상담 방법이 됩니다. 조작은요. 행동주의는 동물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것도 상황을 조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온 기법이거든요. 응용이 되는 것입니다. 조작 기법, 실험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행동주의 상담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체계적 둔감화를 주로 사용하는 상담 기법은 체계적 둔감화하면 우리가 행동주의에서 뭐가 있습니까? 큰 카테고리가 내외학이라고 되어 있죠. 내적 행동 변화 촉진법. 이 중에서 바로 뭐가 들어갑니까? 그게 체계적 둔감화, 즉 불안 감소 기법이 나오죠. 불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이니까 내적 학습 촉진법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동주의 직업 상담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사회부 직업 상담에서 답변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 추수 상담의 가능성과 일단 나중에도 한다는 가능성과 전문 기관에 대한 안내를 한다. 옳은 내용이고요. 2번 친숙한 표현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내담자가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다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3번 답변은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자, 요거를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답변이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회부 상담입니다. 사회부에 답변한다고 대답도 안 하고 장시간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고가 타고 나가버리죠. 그래서 사회부 이 지급상담은 장시간이 소요되면은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존칭을 사용하여 구청한다. 8번 콜보의 학습 형태 검사 LSI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적은 반면 추상적 개념에 많은 관심을 두는 사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면 되고 또 직업상담사에게 그렇게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상적 개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뭡니까? 추상 동화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화적이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나머지는 무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19번 상담 이론과 상담 목표가 잘못 짝지어진 것입니다. 자, 행동주의 상담 이론입니다.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증가시켜왔던 강화 조인을 탐색하고 제거한다.
그렇죠. 우리가 학습 촉진 기법에서 강대변이라고 했죠.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잘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쪽으로 칭찬해주고 나쁜 행동은 어떻게 나쁜 쪽으로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강화 요인이죠. 행동주의는. 이번 인지행동주의 상담 이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해 주는 게 인지행동주의 맞는 내용이죠. 현실 치료 이론입니다.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탐색한다. 예, 그렇습니다. 4번 게스탈트 상담 이론 내담자의 생활 양식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활 양식을 바꾸도록 한다. 자, 이게 그러면 틀린 문항이 될 텐데 뭐가 틀렸을까요? 바로 이 생활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생활 양식은 이건 누구의 상담 기법이냐면 교리 분석, 에릭번의 교리 분석의 그 상담 기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자기 부정, 타인 부정, 뭐 긍정, 부정을 네 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그 생활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 하면은 에릭번의 교리 분석이다. 게스탈트 상담 이론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20번 직업 상담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의 직업적 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과정이다. 그랬죠. 진로 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이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의사결정 촉진이죠. 3번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과정이다. 이 수동적인 태도를 길러준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맞죠. 내담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인 그 태도로 바꿔줘야 되겠죠. 4번 이미 결정한 직업 계획과 직업 선택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직업 상담학 20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직업 심리학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직업 상담에 사용되는 질적 측정 도구가 아닌 것은 수치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에 하는 상담은 이렇게 뭘 수치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질적 측정 도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좀 역할놀이, 제노그램, 카드 분류, 직업 카드 분류 이거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겠죠. 4번 욕구 및 근로 가치 설문을 합니다. 설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나중에 통계로 어떤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양적 측정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문은. 22번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변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에는 조절하는 변인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스트레스 발생원이 있습니다. 발생원. 이걸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생원. 그 다음에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 이걸 보면은 자, 이 조절해 주는 변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첫째는 내적 그 조절 변인이 있고 외적이 있습니다. 내적은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A냐 B 성격 유형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내 탓으로 돌리느냐 남 탓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통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외적 요인은 사회적 지원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라든가 가족들이 격려해주는 이것도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그러한 그 변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죠. 성격, 유형, 통제, 소재, 사회적 지원 이것은 내적 통제 소재고 이건 외적 요인인데 이것은 조절 변이인 맞지만 역할이 뭐한 거는 이거는 조절해 주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 발생 원인이 됩니다. 역할 과다, 역할 갈등 이런 것 등등은요.
그래서 역할 모호성은 조절 변인이 아니다. 23번입니다. 검사 점수의 오차를 발생시키는 수검자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수행 능력, 2번 수행 경험, 3번 평가 불안, 4번 수검 당일의 생리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검사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뭡니까? 수행 능력을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이 자체가 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아니겠죠. 검사의 주 목적이고. 주 대상이 오차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오히려 측정하는 것이죠. 24번입니다. 어떤 직업 적성 검사의 신뢰도 계수가 1.0이면 그 검사의 타당도 계수입니다. 신뢰도나 타당도 계수는 0.00에서 1.00, 1.0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0.0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 높고 낮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신뢰도가 이거는 100%라는 뜻인데 알다시피 신뢰도가 높다라고 해서 타당도 계수 관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직업 상담사 시험을 치는데 키를 재었습니다. 키를 재는 건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나 이 직업 상담사 시험에 타당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5번에 직업 발달에 관한 특성 요인의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클레인과 와이너 등이 내린 결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클레인과 와이너 같으면 파슨스의 구관 독자 양파를 쓰니까 뭐가요? 입에 들어가는 독을 그냥 쫙 내뿜는다. 그런 그 키워드가 생각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번 개인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이 있고 이렇게 2번 직업의 선택은 직선적인 과정이며 연결이 가능하다. 구간 짝 짓는 게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3번 개인의 직업 선호는 부모의 양육 환경 특성에 좌우된다. 자, 이거 부모의 양육 환경 특성에 좌우된다. 부모가 나오면 정하수가 나오고 해서 이 로우의 뭡니까? 욕구 발달 이론입니다. 근데 욕구 이론이라고 하고 욕구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로우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성 요인 이론과는 관계가 없다. 됩니다. 4번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 간의 상관이 높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도 옳은 그 내용이 됩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직업 흥미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 흥미 검사 역시 보통 초기에 흥미 이렇게 부담 없는 것은 초기에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그 목표를 가지면 오히려 흥미 검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겠죠. 1번 직업 흥미 검사 결과는 변화함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흥미 바뀌죠. 2번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게 직업 흥미 검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이럴 때 흥미 검사 하다가는 신경질만 많이 들을 수 있겠습니다. 3번 직업 흥미 검사는 진로 분야에서 내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이게 이제 오버를 겁니다. 그냥 흥미 검사를 끝나야지 이걸 가지고 무슨 성공 가능성 이렇게까지 제공해 준다. 이걸 또 기대한다. 이것은 흥미 검사의 그 목적과 상관되지 않습니다. 4번 직업 흥미 검사 결과는 내담자의 능력, 가치, 고용 가능성 등 내담자의 상황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에 활용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흥미가 그렇다고 해서 너 그쪽 직업을 선택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7번 심리검사 해석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내담자에게 이야기해 줄 때 가능한 이야기 쉽게 해줘야 되겠죠. 알아보아야 될 거다. 되지 않습니까? 2번 내담자에게 검사의 점수보다 진점수의 범위를 말해 주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한 검사 점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수를 하더라도 50점이 나왔다. 50점을 보면 100점 기준에서 보면은 못하니까 상실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체 범위가 이게 보니까 뭐 30점에서 55점 사이에 이렇게 나왔더라. 이런 걸 알려주면
50 정도 괜찮네. 이렇게 돼서 뭔가 이것이 바로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해주는 그러한 해석 기법이 되겠죠. 3번 검사 결과를 내담자와 함께 해석하는 것은 검사 전문가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예,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리 검사를 선택할 때도 내담자와 함께 선택을 하고 해석하는 과정도 함께 해야 되지. 이걸 혼자서 이렇게 전문가인 척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4번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중립적이고 무비판적이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비판적으로 나가서는 심리검사의 그 목적을 올바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28번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 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 답안 발표 시 1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 답안이 다시 말하면은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확인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입니다.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우리가 PAQ라 하죠. PAQ. PAQ는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 작업자 중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적 요건들을 밝히는 직무 기술서로 나타난다. 직무 기술서는 이게 직무 분석에서 나오지 일반적으로 작업자 중심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일하는 작업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직무에 수행하는 과제나 활동이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건 직무 평가에 들어갈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어떠한 직무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직무 분석 설문지를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표준화, 작업자 중심은 표준화된 직무 분석 질문지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4번 지식, 기술, 능력, 경험 등 작업자 개인 요건들로 직무를 표현한다라고 해서 작업자 개인 요건 요거는 맞는 내용이고 1번, 2번 내용은 맞지 않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9번 직업 적응 이론의 적응 유형 변인 중 적응 행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응의 시작과 종료의 지속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이제 데이비스와 로키스의 직업 적응 이론 중에서 성격적 요인이고 요 중에서 적응 행동 과정 이렇게 나오면서 환경적 측면이죠. 그러면 윤권 반적이죠. 융단 타고 날아가는데 바짝바짝 하더라 이렇게 되겠죠. 지속 시간은 여기서 보면 뭡니까? 인내죠. 끈기. 원래 윤권 반적에서는 원래 끈기 또는 인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은 인내, 끈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번 문제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에 기반한 진로 발달 과정의 요인으로 다음 사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은 이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누굽니까? 크롬볼츠죠. 크롬볼츠를 하면은 뭐가 됩니까? 너 환경학과니? 그래서 유한학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한학과 중에서 매뉴얼 나오면요. 여러분들 이게 과제 접근 기술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매뉴얼 나오면 이게 뭡니까? 뭘 이렇게 조작하고 풀이하는 그 기술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1번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습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과업의 단조로움은 매우 위험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복잡한 과제는 정보 과부하를 일으켜 스트레스를 높인다. 3번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 주로 인간관계 변수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한다. 뭔가 이상하죠? 역할 갈등, 역할이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역할이 갈등. 모호하거나 이래서 역할 갈등인데 자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 같으면 이 역할이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구조가 딱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이고 비구조적인 조직에서는 오늘은 이거 해라 했다가 내일은 또 저거 해라 했다가 이럴 경우에
나는 뭐지? 예, 이렇게 역할 발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 모성이 되겠죠. 역할 모성은 개인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32번, 성격의 5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격 5 요인이 자주 출제하는데, 이게 5가지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 방법으로 제가 이거는 필기에도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불어입니다. 나무아미 타브를 외우면은 개도 성불한다. 아니면 개도 성공한다 해 좋습니다. 불어니까 개도 성불한다. 불어의 개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불어의 개성을 보게 되면은 이 정확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어의 개성에서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서적 안정성 이거는 뭡니까? 이 정서의 불안정하고 반대되니까 이게 이제 해당이 돼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불어의 개성에서 정확성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3번 다음 사례에서 A에게 해당하는 홀랜드의 직업성격 유형입니다. A는 분명하고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하며 체계적으로 기계를 조작하는 체계적 기계 조작하면 이게 현실형이죠. 현실형을 R이죠. R인데 여기 실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체계적으로 기계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로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34번 데이비스와 로키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적응 양식의 자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할 때 융건반적이죠. 그러면 융통성 끈은 끈기인데 끈기 대신 인내입니다. 반응성 반적 적극성입니다. 의존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융건반적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끈기나 인내나 그 말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5. 시오프의 진로 발달 단계 중 결정화, 구체화, 실행 등과 같은 과업이 수행되는 단계는 진로 발달 단계 5단계 성탐확 유세죠. 여기에서 뭔가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실행된 것 같은 과업이 수행되는 게 탐색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장기는 뭔가 생각을 가지는 때고요. 확립기는 터전을 잡는 때고, 유지기는 또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한번 삶을 계획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36번 로의 욕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욕구 이론 또는 욕구 발달 이론이라고 합니다. 일반 아동기에 형성된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번 가정 분위기의 유형을 회피형, 정서 집중형, 통제형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할 때 이 세 가지 유형의 정해수를 기억하면 되겠죠. 정서형, 회피형, 수용형입니다. 그래서 정해, 통제형은 안 나옵니다. 이게 수용형으로 나오면 맞겠죠. 그래서 정해수 키워드를 기억하면은 이것이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업군을 8가지로 분렸다. 8가지에서 세부 또 6가지. 그래서 8, 6, 2, 48. 땅과 숫자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네요. 이번 메슬로우가 제시한, 이 로우는 메슬로우하고 확률이 같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7번입니다.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유쾌하구나 정적인 감정. 이건 뭘까요? 직무 만족이죠. 입이 쭉 이렇게 길어지겠죠. 옆으로. 38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동 특성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전심을 먹으면서도 소리를 본다. 쉼은 견딜 수 없다. 휴일에도 못 쉰다. 이건 일 중독이겠죠. 환멸 느끼고 허탈감, 성취감 또는입니다. 성취감 또는 허탈감 느낀다. 이거는 소진. 우리가 스트레스 저항 단계, 경저탈, 경계 저항, 탈진 단계 또는 소진 단계로 있죠. 완전히 그냥 번아웃이 되어버린 겁니다. 번아웃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9번 가치 중심적 진로 특권 모형의 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가치 중심 진로 접근 모형이 뭔가 이게 보지 말고 다 이 상식적인 내용이거든요.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되겠죠. 3번 생애 만족은 중요한 모든 가치들을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들에 의존한다. 네, 모르긴 몰라도 그렇듯합니다. 4번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들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뭔가 우리가 이 진로나 상담에서 개인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온다. 이러면은 그 자체가 땡이겠죠. 개인적 요인과 또 외적 요인들은 어떻습니까? 상호작용한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뭐 딴 게 어떻게 된다? 이건 이제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런 거는 풀이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4번 다음 중 조직에서 직원의 경력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내 공모함으로 경력 개발, 후견인, 멘토링이 있죠. 또 직무 순환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력 개발 되겠죠. 직무 평가는 경력 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직업 상담학 심리학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직업 정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